정권이 바뀌면 흔히 사정을 합니다. 그건 거의 습관적이다시피 하고 어떨 때는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인간의 본능 중에는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수를 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조롱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한번 심판하고 싶은 욕망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고 권력에 올라왔을 때는 그런 욕망이 더 강할 수 있어요. 자,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욕망들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한 부패 사회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이 부패의 진면목을 일반 대중들이 다 알게 된다면 오늘부터 회사 출근하기도 싫을 것이고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도 싫을 것이고 세상 살맛이 떨어질지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가서 사는 겁니다. 습관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진실들은 대체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마불사, too big to fail. 그게 이제 영어로 대마불사 아닙니까? 너무 커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리도 부패도 크게 대빵치면 안 죽습니다. 신라젠과 관련된 주식 비리가 드러날 것 같습니까? 셀트리온 관련해서 드러날 것 같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한국의 바이오 각종 비리들이 드러날 것 같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들 병원 문제가 드러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거대한 비리는요, 잘 안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거는요, 지난 정권이 저지른 비리 중에 빙산의 일각에 해당되는 것들이 드러나지요. 그 정도에서 끝냅니다. 대체로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모든 비리를 있는 대로 까발리라. 저는 지난 박근혜 정권 때도 그런 조언을 엄청 했습니다. 정말 나만큼 박근혜 정권에 대고 부패 척결 하나라도 하고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광화문에 동상이 있을 거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권 분위기를 보면 이기저기 모든 게 권력과 연관되는 게 다 돈인데 돈 받아 먹을 시간도 없는데 뭐 하려고 비리 척결을 하겠느냐라는 풍조가 박 밑에서 벼슬하는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명박도 마찬가지였죠. 할 생각이 없었는데 촛불로 자기의 존재가 위기에 몰리자 그렇게 착수하다가 노무현이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지요. 자, 윤석열은 어떨까요? 본인은 한다고 노력을 합니다. 매일 아침에 언론의 포토라인에 서고 또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 대중 앞에서 밥 먹는 모습을 보이고 이따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팬덤을 만들기에는 좀 늦었다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권의 위기가 이대로 가다가는 어느 타이밍에는 반드시 온다. 그때 좌파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항복시키고 그야말로 박근혜 정권처럼 쫓아내려고 할 것이다라는 잠재적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중앙일보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칼럼에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제한적이다. 제왕적 대통령 비판 두려워 말고 실질적 자문 그룹 두고 경청해라. 집단 지성에 의해서 국정 운영하는 것이 맞다. 혼자 설치지 마라. 요렇게 이제 딱 찌르는데 중앙일보 사주 입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윤 회속 질주 속에 움트는 일방적 리더십의 징후. 그러면서 규제개혁 민간주도 성장 외치면서 규제주역 관료 출신들로 도배하는 모습. 검평중 우려에도 임변리 과거는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응수. 선거 끝났으니 오로지 직진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검찰이나 기재부로 판을 짜는 것에 대해서 충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이러면서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또 중앙일보에는 윤석열 정부의 사정 해가지고 검찰 중용에 초기에 문제를 도려내야지 문 정부 때 수사 안 했다라는 주장도
국민들이 검찰에 많으니까 적정선을 지키면서 진짜 실력을 보여야. 자, 이 부분은 또 상당히 교묘한 부분입니다. 고정의 식시각각에서 나온 건데요. 윤이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앉히고 행안부에 이상민이를 앉히고 또 국정원 기조실장에 자기 집사 변호사 격인 조상준을 앉히고 또 이복현을 갖다가 금감원장에 앉혔는데 이때 여권 인사와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복현을 임명한 의도가 뭔가? 그동안 옵티머스라든지 라임 사건이라든지 잘 안 해서 금감원 내부적인 걸 잘하는 취지로 알고 있다. 자, 이 말 들은 날 이복현이 기자들을 만나 라임하고 옵티머스를 살펴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초기니까 각종 문제가 있는 걸 도려내겠다라는 것 아니냐. 국정에 부담이 있어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쓰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초기에 문제 있는 걸 드러낸다. 문재인이 임기 말에 역대 정권과는 달리 문재인 정권에는 권리적 비리가 없지 않았느냐 했지만 실상은 덮어뒀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 사이 수사하다가 자천되거나 옷을 벗은 검사들이 어디 한둘인가. 정권 범죄 합수단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해체했다. 신라젠 때문에 했다 봅니다. 저는 2020년에 제대로 수사 안 한다 싶은 사건을 적어본 적이 있는데 10개가 넘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라인업을 보면 도려냄 사정이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체제에서도 경찰 수사 역량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 피해를 입힌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장하원이 장하성이 동생이죠. 장하원이가 구속된 게 시대를 대변한다. 한 사정기관 인사는 사정이란 게 억지로 하면 문제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권력비리 수사를 안 했다. 아무도 수사기관에 적발 안 될 거라 생각하고 했다. 막 해먹었다 이 이야기겠죠. 그냥 수사하면 된다. 억지로 안 해도 수사할 게 쌓여 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또 조선일보의 김광일 논설위원은 죄와 벌에서 비리 드러나 벌을 주는데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도 정상화인지 보복인지는 국민이 선거로 심판한다. 자, 저는 뭐 윤석열식 정의라든지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요.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이런 거 떠나서요. 일반 대중이 한 몇천만 원만 아니 몇백만 원만 해먹어도 징역 몇 년 나옵니다. 그러면 비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 그것은요. 정치적인 의도가 실렸다 하더라도 설사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비리를 덮는 정치적인 의도는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비리 수사를 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리가 있어서 밝혀야지. 그걸 갖다가 덮어주는 거. 저는요, 정치적 의도가 없는 정치 보복 수사는 없다고 보고, 또 정치적 의도가 없는 사정도 없다고 보고, 정치적 의도가 없는 지난 정권에 대한 부패 수사도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자기 정권에, 아이, 형님 그냥 그동안 많이 해먹었으니까 싸게 한 1년만 갔다 오세요. 야, 내 오른 팔아. 니 그동안 많이 해먹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냥 잠깐 갔다 와라 해가지고 보내는 거 말고 지 정권의 비리를 진짜 지가 해결하는 역대 대통령 봤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비리 척결 차원에서 잘라야 그나마 대한민국이 조금씩이라도 투명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문재인이가 블랙리스트로 깜빵을 보내고 국정원 특활비로 깜빵을 보낸 부분 잘했다고 봅니다. 왜? 이제부터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정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블랙리스트가 되어도 깜빵을 가고 또 특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도 깜빵을 간다라는 선례를 문재인이가 만들었으니까요.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은 지가 보내고 또 지가 잘못한 거는 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야를 불문하고 이런 것들은 참으로 잘하는 짓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 보복이니 또 더 나아가서 선택적 정의니
복순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백윤규를 불러 지금 비자로 신분 전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요. 자, 장하원이가 디스커버리 펀드로 지금 구속됐는데, 이 장하원이는 한때요 열린우리당의 정책실장을 하면서 재벌 개혁론자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진보 경제학자였어요. 59년생 고대 경제학. 이 집안에 공부 잘하기로 그 사촌 집안하고 유명하지요.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기국에서 KDI 연구위원, 그리고 선거 때 노무현을 도왔고 대선 때, 그리고 노무현 인수위 경제 1분과 자문위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그리고 노무현의 경제참모 중에서 대표적 재벌개혁론자. 그러면서 이 재벌개혁을 주장하다가 이제는 사모펀드 만들어서 돈을 수천억 해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하원이만 문제가 아니라 장하원이가 이렇게 하는 데는 자기 형 장하성이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하성이하고 김상조도 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했잖아요. 장하성이는 지금 중국 대사인데 장하원이의 친형이고, 김상조도 재벌 개혁론자라 하면서 이 펀드에 투자. 그래서 이 펀드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이 펀드를 어디서 팔았어요? 이 펀드를 기업은행이 이런 불완전한 펀드, 위험이 가득 찬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뭔가 모종의 커넥션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행은 쪼개기 운용에 대해서도 고발당할 상황인데, 운용사가 실제로는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모인 공모펀드를 사실상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로 쪼개서 금융규제를 피했고, 기업은행이 이를 알면서 공모펀드를 사모펀드처럼 운용하게 하는 부분을 눈감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재화벌은요 그 목적과 이유가 어쨌든 철저하게 행해지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이익이다. 즉 국가적 이익을 관점에서 이 사태를 봐야 된다. 여기에 정치 단서 달 필요 없어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you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